황 작가의 카페에서 책 읽기. 오늘은 조용래 평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27쪽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조용래의 죽음. 죽어서 산 자. 1990년 12월 12일 아내 옥경의 손을 잡은 채 조용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한 시대가 물러나는 순간이었다. 하나의 낯익은 모습이 떠오른다. 옛것인가 저것은. 하나의 눈부신 환상이 펴오른다. 새것인가 저것은. 잔혹한 겨울이여 너를 뿌리치라고 뿌리치라고 나즈키 속삭인다. 청년 시절의 조용래가 쓴 시 겨울의 배반의 마지막 대목이다. 뿌리치라고 뿌리치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고 그는 떠난 것이다. 언제나 옛것과 새것 사이에 다리를 잇고 살고자 하던 그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작업을 후세의 몫으로 남긴 채 잔혹한 겨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순천 송강사에서 동안거에 들어가 있던 명진은 12월 12일 새벽에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해인사의 성철 스님이 입적한 것이 아닌가 하여 확인해 볼 것을 지시했다. 그날 오후에 서울에서 정갈이 왔다. 조용래의 부음이었다. 명진은 조용래를 일러 그의 삶은 수행자의 자세로 점철된 인생이며 마땅히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해가 서산해지면 달이 동산에 뜬다. 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났지만 그를 알던 사람들은 새로운 조용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새로운 조용래는 이미 이 땅에 나와 어디에선가 부지런히 나라를 걱정하며 열정의 삶을 바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12월 14일 오전 11시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날씨 속에 명동 YWCA 강당에서 연결식이 열렸다. 홍성우, 권인숙 등 몇몇 사람이 조문객을 대표하여 읽은 연결사는 시대가 한 의인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아쉬움으로 절절하다. 좀채 드러내놓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머리가 익은 지식인의 속성이다. 그러나 조용래의 죽음 앞에 모두가 숙연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눈물을 일러 눈에서 눈으로 유전되는 진주라고 했던가. 장진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을 향해 출발한 연구차는 서소문 명지빌딩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조용래가 일하던 시민합동법률사무소 앞에서 노제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시민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이 땅 법률가의 세계에 도입한 선구적인 인간의 육신이 동료 시민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떠나는 장면이었다. 웅구행렬이 출발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장지로 정해진 모란공원에 이르는 길 내내 그야말로 넋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황량한 마음이 차디찬 겨울 날씨에 함께 얼어붙었다. 만년에 즐겨 부르던 유행가처럼 조용래는 타인의 계절인 하양 겨울에 떠난 사람이 되었다.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지도자를 잃었다는 망실감 속에 침울했다. 외국 땅에서도 지인들의 추도가 이어졌다. 독일에 체류하던 김성열은 이신범이 들고 온 선배의 부음을 접하고 여러 날을 안타까운 그림으로 지새웠다. 그러나 절망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제각기 언젠가는 다시 타오를 열정의 불씨를 갈무리하는 마음을 다졌다. 조영래. 보석처럼 빛나던 이름. 명쾌한 판단과 명확한 논리, 두둑한 배짱과 서슴없는 실천,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감싸진 사람. 시대의 어둠과 민족의 고난 속에서 한 가닥 혈로를 뚫어가던 그 기계와 지혜. 그 속에 선배와 후배를 끌어넣어 정의에 눈뜨게 하고 세상 사는 맛 나게 만들었던 사람. 그러므로 조용래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대장이었으며 사령탑이었고 우리들의 자문역이었으며 우리들의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조용래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 그곳에 진실이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조용래가 가는 곳에는 허위의 가면도 불의의 권세도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조용래가 있음으로써 1980년대 그 어둠의 세상도 신바람 나고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영래 없는 법정을 무슨 연기로 드나들며 조용래 없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며
조용래 없는 미래를 무슨 희망으로 꿈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용래를 결코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육신을 잡아둘 수는 없어도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 그의 정신,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결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지난날의 추억과 발자취를 소중하게 모으고 쓰다듬으며 우리는 영원히 조용래 당신을 우리 곁에 두겠습니다. 홍성우의 애틋한 조사는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역사에 남을 시대적 문건이다. 그로부터 15년, 조용래의 넋과 추억을 우리 곁에 두겠다던 그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래갈래 조각이 났다. 제각기 자신의 주장을 펴는 방식에 따라 세상 일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우리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이미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고 다투기도 한다. 그보다도 상대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철저히 타인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 조용래를 그리워하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로 남아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 죽은 조용래는 남은 자들의 삶에 그리움이 무엇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15년이란 세월이 너무 짧은가? 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다스리기에는 아니면 너무나 긴가? 그립고 통절한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간직하기에는 김지아의 조시는 자신의 삶과 얽힌 조용래와의 인연을 반추하면서 시대와 자신이 망자에게 진 빚이 크다는 고백으로 일관한다. 조형, 나 당신께 빚이 많소. 그래서 울지도 못합니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당신을 내내 골방에 가둔 것은 바로 나였고 어쩌면 그 답답한 통분의 세월이 당신을 죽음으로 데려간 마음속 상처리라 생각하면 울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 낡은 이념, 낡은 투쟁, 낡은 태도로는 민주화도 개혁도 통일도 못한다는 굳은 확신으로 세기를 찾아 나섰소. 1990년 12월 13일 못난 친구 김지아 올림. 위에 한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요. 범소유상 개시처망 약견자상 비상 직견열애.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아는 자신이 조용래를 수배자로 만들어 골방에 가둔 주범이었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양심과 자책의 발로일 뿐 엄밀한 인과관계 위에 있는 사실은 아니다. 시종일관 영래는 스스로의 책임 아래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였다. 그는 수배 중에도 결코 골방소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그의 몸도 의식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고루고루 딛고 쓰다듬었다. 신문의 1단짜리 기사를 눈으로 찢어 그 이면에 담긴 진짜 세상에 대한 명시거리를 유지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에 분노하고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새날을 기다렸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엮어 세상의 축도를 그렸다. 그리고 그 축도 속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그의 평생의 업적인 전태일 평전도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모르십시오. 어떻게 누구에게 후원금을 얻었느냐는 김지아의 물음에 영래가 내뱉은 듯이 던진 이 말은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 아래 그리하고 처리하고 상대가 알면 부담이 될 사실은 자신이 혼자 안고 가겠다는 실로 그릇 큰 사내의 여유였다. 학생 시절 이래 영래와 크고 작은 연을 맺었던 지식 청년치고 어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지 않고 산 사람이 있으랴. 그러나 그처럼 당당하게 산 사람은 많지 않다. 학생 시절에 맹약을 어기고 비겁한 지식인의 길을 걸었다고 자탄하는 최종고도 시의 형식으로 한때 인연을 추억했다. 우리 둘이 YMCA 호텔에 숨어 서울법대장으로 모의하던 것이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당신은 그 곁을 용감히 갔고
나는 나약한 지식인으로 살고 있으니. 이 구절은 최종고의 시 속에서 법 속에서 교육과 과학사에서 펴낸 책 137부터 138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례식을 스케치한 한 신문기사가 당일의 분위기를 전한다. 고인의 삶은 항상 무엇인가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전태일에 빠져들고 권인숙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망원동 수재민에게 몰두하고 고 조영래 변호사가 살다간 43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한 친우의 표정은 허탈감과 아쉬움과 함께 까닭 모를 분노와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빈소에는 망원동 수재민, 근로자에서부터 법조인, 국회의원, 대학교수, 제야인사, 문인, 공안검사,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 인사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하며 일어설 줄 모르고 있었다. 시인 김지아 씨는 13일 빈소를 찾아와 바친 조시 속에서 사람 사랑하는 넉넉하고 따스한 마음씨와 눈빛이라 고인을 기렸다. 권인숙 씨는 빈소 한 귀퉁이에서 평생 고인을 기억하겠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노구의 문익한 목사는 의로운 사람 왜 이리 빨리 가노 하며 애통했다. 한양대 리영희 교수는 빈소를 나서며 유신 정권 그 암담했던 시절 많은 민주투사들은 박정권을 증오하고 배척했지만 조 변호사는 독재 정권마저 포용하면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구했다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새벽까지 빈소를 지키고 있던 고인의 한 후배는 고인이 골몰한 것은 우리 사회는 어떤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운동 이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휴머니즘의 문제였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르는 수많은 산자의 오열 속에 이승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고 외치던 고인은 죽어서 산자로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동아일보 1990년 12월 14일 한국인권변론사에서 재인용을 했습니다. 민주열사묘역의 조용래 지묘. 지나가는 길소녀 잠시 길을 멈추고 이 무덤에 경배하라. 여기에 그가 잠자고 있으니. 영국 스트래트포드의 트리니티 교회에 안치된 셰익스피어의 유해를 품은 석간에 새겨진 비명이다. 조용래가 유택을 얻은 곳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조성된 민주열사묘역이다. 먼저 좌정된 전태일이 있다. 조용래 자신이 지어준 비문이 글쓴이를 맞는다. 중앙정보부에서 죽은 최종일 교수가 있다. 장일순, 개운재, 김진균 등 세속의 나이에 무관하게 순서 없이 줄줄이 뒤를 따랐다. 앞으로도 많은 민주 인사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동작동 국립묘지가 정부의 묘지라면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은 민주국민의 묘지다. 무의당 장일순의 글씨로 조영래 지묘라고 단촐하게 예서로 새긴 비명 속에 한 시대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무의당의 글씨는 예서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예서체는 잘 짜여진 구조의 먹과 삐침과 파임의 힘을 자랑한다. 초선화 행서와 달리 형태가 간명하여 무지렁이도 알아볼 수 있는 민중적 서체라는 일면도 지니고 있다. 김지아의 평에 의하면 장일순은 예서체를 소탈한 맛으로 전환시키면서 부드럽고 편안한 글씨, 그러나 힘과 균형이 들어있는 독자적인 서체로 발전시켰다. 서법의 생명이라 할 골기를 유지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서법이 아니고 서법의 생명이라 할 골기를 유지하면서 유연하고도 자연스러움이 풍기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래 지묘 단 5글자뿐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는 묘속이 오히려 한없이 큰 무게를 느끼게 한다. 조용래가 이 땅에서 이룩한 실로 찬란한 업적을 백지로 남겨둔 것은 후세인의 가슴을 안기 위해서이다. 앙들의 말로였던가 진정한 영웅의 무덤은 후세인의 가슴속이라고 말한 사람이 조용래, 이름 석자가 곧바로 한 시대의 보통 명사였지만 시대는 이제 서서히 그를 잊으려 한다. 칼날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하는 절박한 세월이 저만큼 물러서면 그의 이름은 그저 아름다운 노랫가락처럼 그가 사랑했던 빛과 그림자, 나무와 풀, 민담과 신화 속에서 아른거릴 뿐이다. 조용래가 떠난 지 2년 후 장일순 선생도 떠났다. 그리고 지척에 유택을 마련했다.
자신의 글씨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인동장씨 요한 일순지묘라고 적혀 있다. 한 시대를 벼슬 없이 만인을 거느렸던 원주인, 카톨릭 평신도로 지학순 주교와 더불어 원주를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만들었던 사람, 그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주는 희망의 도시였다. 원주의 장일수는 마치 광주의 홍남순과 같은 존재였다. 광주시 궁동 15번지, 하루 24시간 언제나 문이 열려있던 홍남순의 누옥은 한때는 원대하고 굳건한 단심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하여 출항하던 이들이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항구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슬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다시금 내일을 기약할 때 더없이 아늑한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했다. 홍남순이 무등산과 같은 무게를 지닌 광주의 어른이었다면 원주의 장일순 또한 치악산에 비길 정도로 가슴이 푸근한 아버지였다. 계문 유하, 문을 열고 아래로 흘러라.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장일순이 주문처럼 들려준 계도문이었다. 한살림 생명운동으로 지역 자립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사람, 흩어진 좁쌀 알을 주어 마음을 끓여 나누어준 사람,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나타난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품어준 사람,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겸손이 지나쳐 다분히 자조의 냄새를 풍기는 무의당이라는 호를 자신의 몫으로 선택한 사람, 만년에는 그것도 모자라 한 톨의 좁쌀에 불과하다고 일속자라는 아우를 고집하던 사람이 장일순이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무의당이든 일속자이든 그에게는 성명, 석자조차도 사치였던지 모른다. 언제나 기어라 단 세 글자 속에 장일순의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게 김지하의 촌평이다. 예술 믿는 사람이라는 호칭이 정말 부끄럽지 않다는 리영이의 평이 과장스럽지 않다. 조용래 또한 장일순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은 남달랐다. 짧은 생애 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못지않게 아쉬움을 품은 채 세상을 작별한 그가 명계에서 장일순과 지척에서 교류하며 환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분신자를 위한 천도제. 조용래는 자신이 쓴 전태일평전을 읽고 자극받아 노동열사의 길을 따른 많은 사람들의 넋을 달래기 위해 천도제를 지내고 싶다는 뜻을 아내에게 전한 적이 있다. 얼어붙은 겨울공화국의 동토를 일순간이나마 녹이려는 듯 분신열사가 줄줄이 이어지자 그때마다 영래는 가슴 아파했다. 그냥 아파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 젊은이들의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옥경에게 만약 전태일평전을 다시 쓴다면 그의 분신을 그렇게 미화하여 쓰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생명은 더없이 고귀한 것이다. 1991년 운동권 일각에서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연이은 분신을 택하자 김지하는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운동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도 죽으면 지는 것, 왜 바보처럼 죽느냐고 분신자들을 강하게 꾸짖었다. 운동권 진영 곳곳에서는 김지하를 변절자, 배신자, 생명교 교주, 전열 이탈자, 전열 혼란자라고 맞받아 비난하였다. 만약 이때 조용래가 살아있었더라면 그에게도 마찬가지 비난이 가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원저자의 생전에 그의 이름을 밝힌 전태일평전의 출간을 주선하고 있던 민종독에게 조용래는 전태일의 길을 따라 분신자살한 젊은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1990년 12월 초 조용래 부부는 민종덕이 챙겨 보내준 수십 명의 분신열사 명단을 기초로 성의껏 천도제를 지냈다. 옥경은 태안사에서 그리고 더 이상 거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영래는 집에서 같은 시간에 많은 영령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천도제를 올렸다. 천도제가 망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친지는 알 수 없다. 지극히 속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남은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의 고위 관리를 지내면서 한때 정치에 깊이 관여한 탓으로 끝내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감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영내의 옛 친구는 감옥에서 그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영내가 죽은 후 어둡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자주 꿈에 나타나는지라 유조에게 알리지도 않고 천도제를 지내주었더니 그 후로 꿈에 나타나지 않더라고 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영내가 자신이 쓴 글을 읽고 성급히 육신을 태웠던 젊은 영령들을 위무하는 천도제를 챙겼던 것은 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가슴에 응어리진 장애물을 치우기 위한 최후의 의식이기도 했다. 남은 가족. 조영래는 평생토록 많은 사람에게 빚과 덕을 베풀었지만 세상에 진 빚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빚을 진 대상은 아내와 자식들일 것이다.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않고 지나치리 많지 아이들을 사랑한 그였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그는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었노라. 영국의 시인 워즈워스는 어린이에게서 어른의 아버지를 본다고 했다. 도스토옙스키 최후의 대작이자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주인공 이반의 모신론은 순진무구한 어린 소년의 죽음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소설은 마지막 부분에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희망에 찬 작은 공동체를 결성하는 장면을 그림으로써 러시아의 밝은 장래를 기원했다. 비록 부패한 기성세대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러시아이지만 새 세대의 주도 아래 새로 탄생할 러시아의 꿈을 작가는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아비는 자식에게 꿈을 걸지만 자식은 아비에게 몸을 의탁한다. 아버지를 특히나 사랑했던 감수성 예민한 작은 아들 무연은 더 이상 이 땅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무연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나이에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실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냈다. 무연아, 이 그림과 우표가 마음에 드니? 아빠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 2학년이 되면서부터 우는 소리 하거나 떼쓰지 않기로 아빠와 약속한 것을 생각하면 먼 이곳에 와서도 마음이 든든하단다. 1989년 2월 26일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그로부터 2년도 채 더 못 산 아비. 아직도 때를 써야 할 나이인데 그 때를 받아줄 아비가 없다. 그것은 아이에게는 한 세계의 망실이다. 맏아들 일평 또한 아비의 특수한 처지 때문에 결코 평범한 아들이 될 수 없었다. 어려서 아버지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호족부에 올릴 이름자를 스스로 선택한 아이. 그 아들에게 아비는 유언처럼 엽서글을 남겼다. 앞의 사진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 건물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었다. 아빠는 내가 이 건물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건강하게, 성실하게, 즐겁게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높은 소망인지도 모르겠지만 1990년 1월 18일 그러나 어찌하리 특별한 아비를 둔 것도 아이들의 인연이고 업인 것을 따지고 보면 아이들은 세상을 키워주는 것이다. 세상이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내놓을 때까지 보살피는 것은 부모의 임무다. 라훌라. 출가를 결심한 시타르타가 아들의 출생 소식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다. 장애물이란 뜻이라고 한다. 부처님조차 고뇌하게 만들었던 장애물. 제 발로 서고 제 뇌로 판단할 나이에 이르기까지는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책무다. 그 무거운 일을 아내에게 맡기고 떠나는 사내. 결코 그는 책임 있는 가장이 아니었다. 옥경. 이름을 부르니 새삼스레 아득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것은 웬 까닭인지.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격렬하게 부딪히고 때로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또 덜어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 속으로 떨어져 내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저녁 조수처럼 잔잔하게 애틋한 그리움이 밀려오는 순간 속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과 내가 하나로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실감하고 있어. 1990년 2월 24일 새벽 2시에 쓴 편지다. 육필로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연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10달도 못 넘기고 영원히 세상을 하직했다. 정말이지 잔인한 사내다. 떠날 때는 세속의 정을 떼고 묶인 인연의 끈을 풀어주는 것이 예의다. 그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족을 떠나버린 지 15년. 아내 이옥경은 아직도 그가 사무치게 그리운 순간이 많다고 한다. 어찌 아니랴. 목석인들 감동치 않을 재간이 없는 편지 구절인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은 영래는 아내에게 담담하게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아무리 회생의 확률이 낮다 해도 마지막까지 남편이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옥경은 진지하게 사후 문제를 논의할 수가 없었다. 일편가무연, 한 번도 공부 잘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 아비였지만 마음의 빚이 얼마나 무거웠으랴. 그는 무거운 입을 열어 아내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아이들과 함께 종교에 기하면 어떻겠느냐고 지나가는 말처럼 건넸다. 모든 것을 이성과 합리에 의존할 뿐 초월자의 세계는 멀리서 경배하는 것으로 좋겠던 그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삶을 희구했던 것이다. 옥경은 아직도 절 근처에만 가면 남편의 그림자를 느낀다고 한다. 사후 15년. 함께 시대를 나눈 많은 사람에게 조영래는 자랑인 동시에 부담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70년대와 80년대 이 땅의 찬란한 빛이었다. 모든 이념과 사상이 한 사람의 인품과 그릇 아래 모일 수 있던 그런 시대였다. 생전에 조영래가 크고 작은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냈던 그의 인품과 역량에 크게 힘입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통합의 미덕이 빛났던 시대였기 때문일지 모른다. 어쩌면 절대 권력의 짓누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에 저항하는 세력 사이에 강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 조용래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크게 달라지려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한 사람의 영웅이 사회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 정치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분화되어 다원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학문의 분야마다 창시자와 중시조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양하기 짝이 없는 현대 미국의 법사상 학파는 모두 자신들의 뿌리를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에게서 구한다. 한국 문학에서 김수영을 자유와 근대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든다. 김수영 사후 한국 문학의 주류는 창작가 비평과 문학가 지성 두 갈래로 나뉘었다. 그러나 두 계열 모두 김수영의 정신적 후견 아래 있었다. 이 땅의 민주운동사에서 조영래가 차지하는 위치를 한국 문학사에서 김수영의 자리에 비유해도 좋을 것이다. 조영래 사후에 민주화운동 세력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그러나 그 각각의 갈래 모두 조영래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그들은 조영래의 시대와 조영래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쏟고 있다. 조영래는 떠났기 때문에 더욱 강한 통합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쉬움과 그리움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조영래가 떠나고 난 직후에 추모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사상보다 인간으로 뭉친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장례식장에서 홍성우가 읽은 고별사 구절대로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 그의 정신, 뜨거운 열정을 세월 속에 흘려 보내는 대신 그와 함께 나눈 추억과 발자취를 소중하게 모으고 쓰다듬으며 곁에 두기 위한 노력이었다. 모두의 뜻을 모아 홍성우가 대표를 맡았다. 약간의 기금이 모이자 첫 번째 작업으로 일주기를 맞아 유고집을 발간했다. 창작가 비평사가 출판을 맡았다. 진실은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에서 조준희 변호사, 김동환 목사, 손학규가 일주기 추모사를 맡아 제각기 소회를 털어놓았다. 이듬해인 1992년 2주기에 맞추어 조영래 변호사 변론 선집이
까치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박종만 사장의 자청이 있었다. 3주기에는 토론회가 열려 안경환이 주제 발표를 하고 소설가 박완서와 언론인 유근일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당시 일고 있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을 주제로 택했다. 강연 내용은 일부 수정되어 억압된 시대의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문학과 사회에 실렸다. 4주기에는 정치개혁의 전망과 과제를 의제로 이부영이 강연을 했다. 1955년 잘못됐네요. 1995년인데 55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습니다. 1995년 5주기에는 이 시기에 조 변호사라면 이라는 제목을 걸고 정성원, 정영일 변호사 그리고 의사 양승길이 제각기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조용래에 대한 그리움과 그의 부재를 아쉬워하는 강연을 했다. 6주기 추모 강연회에서는 법과 정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회창 전 국무총리의 연설이 있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되어 있던 그는 만약 고인이 살아 있었더라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을 것이라며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 그는 법률가로서 조영래가 남긴 공로는 전형적인 법의 세계를 넘어선 한국인의 삶 전체에 대한 총체적 기여라고 밝혔다. 1997년 7주기 행사는 추모 음악회 형식으로 치렀다. 작은 음악회에는 소프라노 박미애,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의 안치환, 안혜경 그리고 고인이 즐겨 불렀던 노래 하얀 겨울에 떠나요의 가수 채백호가 출연하여 제각기 다른 장르의 음악을 선사했다. 남달랐던 고인의 통합력을 확인하는 듯했다. 8주기 행사는 공익소송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황승흠, 김주영, 박찬훈의 발제가 있었다. 9주기 때는 별도의 행사 없이 묘소에서 가진 추도식으로 대신했다. 2000년 10주기 행사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고인의 삶을 되새겼다. 바로 전해에 설립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주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1970, 80년대의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의의라는 제목 아래 동경대학의 와다 하루키 교수의 회고와 하버드 앤칭 연구소의 부소장 에드워드 베이커의 증언이 있었다. 기일인 12월 12일이 돌아오면 모란공원의 묘소를 방문하는 연례 행사가 이어지고 수십 명의 참배객들이 줄을 선다. 해마다 빠짐없이 참석을 하는 옛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이따금씩 생전의 조영래를 만난 적이 없는 새로운 세대 중에서도 참배자가 나타난다. 가끔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기도 한다. 인권은 본시부터 소유자의 몫이다. 고인이 즐겨 쓰던 말이다. 그의 유지를 받들어 매년 장학금이 지급된다. 수혜자는 인권법 관련 논문을 발표한 대학원생 중에서 선정한다. 많은 역대 수혜자들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법대생들이 조영래를 기억한다. 조영래 변호사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고 장래 포부를 밝히는 법과대학 신입생들이 적지 않다. 연전에 사법연수생들 사이에 설문조사를 행한 적이 있다.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를 제치고 조영래가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2004년 4월 19일 목요인 서울대 법대에 조영래 기념홀이 탄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한동안 그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던 사람들도 기꺼이 마음과 지갑을 열었다. 그의 초여름 서울법대 동창회도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생의 한 사람으로 조영래를 현창했다. 시대암. 무엇이 조영래의 죽음을 재촉했던가? 1차적인 혐의자는 물론 담배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시작한 조영래의 끼견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강도 높게 계속되었다. 잔병이 없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어서 평소 병원 출입이 거의 없던 그였다. 대범한 성격과 자신의 일신에 무관심한 습성이 그로 하여금 평생 처음 걸린 병에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이다. 장장 20여 년 동안 하루 평균 5-60개비의 담배를 피웠다. 폐암 말기 진단서를 받고서도 담배에 대한 아쉬움을 버리지 못했다.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던 만큼 그는 담배에 탐닉했다. 피울 때도 너무도 진지하게 폐부 깊숙이 담배를 빨아들였다.
담배 한 개비마다 마치 사색의 결정체를 원고지에 채우듯이 정성 들여 깊이 받아들였다. 마치 세상의 고민을 삼키듯이 완전 연소되지 못한 감정의 노폐물을 내다버리지 않고 자신의 몸속으로 삼켜서 녹였다. 체내에 축적된 진액이 함께 녹아 가슴과 머리에 퍼졌다. 타인의 고통과 시대의 고민을 혼자서 사겼던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에 안고 떠났던 것이다. 조영래에게 담배는 긴장의 징표였다. 원고를 쓸 때 그는 한층 긴장했다. 자신의 글을 한 시대의 역사적인 문서로 구워내기 위해 땔감으로 얼마나 많은 자신의 글을 한 시대의 역사적인 문서로 구워내기 위해 땔감으로 얼마나 많은 담배가 연소되었던가. 그의 글은 한자 한자 갈고 깎아 만든 것이다. 먼저 메모를 작성한다. 낮과 밤의 구분이 명확하듯이 그의 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결정적인 단어를 먼저 나열하고 이 단어들을 엮어나갈 구상을 한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글이어야 하며 동시에 논리적인 글이어야만 한다. 그러고는 원고지에 적어나간다. 그리고 몇 차례의 덧칠을 가한다. 그 다음은 타자수의 몫이다. 조영래는 술을 멀리했다. 체질적으로 술이 맞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의식적으로 멀리하려고 했다. 굳이 애를 썼더라면 한 자리에서 적어도 몇 잔은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오랜 시일 그의 노력이 체화되면 그런대로 전면 건조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흔히 시인과 젊은이의 특공 가운데 하나가 술이라고 한다. 술자리 방담을 통해 암울한 세월에 대한 분노를 토하고 다소 방종스러운 감정의 유의를 즐기기도 한다. 시인 고은은 요즘 시인들이 수준 높은 시를 쓰지 못한 이유가 술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한 적이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런 평가를 내리는 정서는 이해할 수가 있다. 술은 분명히 평소에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은 울분을 토할 공인된 기회가 없는 셈이다. 완전 연소되지 못한 감정의 퇴적물을 고스란히 몸속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술은 감성을 극도로 첨예하게 만든다. 적당한 취기에서 창작의 단서나 명문의 실마리가 떠오를 수 있다. 운동선수나 가수들이 근육과 감각의 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각성제를 들이키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약물은 불법이나 술은 합법적인 마취제이다. 아무리 도덕적 사회라도 술이 없는 세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한때 도덕적 이상에 불타던 미국에서는 한 방울의 알코올조차 금지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끝내는 헌법 조문에다 담았다.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비현실적인 법의 예로 두고두고 거론된다. 술은 이완과 해방의 상징이다. 그러기에 술을 즐기는 사람은 진짜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나 무심결에 흐트러진 긴장과 주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무의 양주동의 문주 반생기, 수주, 변형노의 명정 40년, 조지훈의 주선론 등 이미 고전으로 자리잡은 그 어느 명문의 찬주가도 조영래에게는 이렇다 할 감동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지극히 호사스런 허사이거나 유치한 감정의 유의에 불과했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몽롱한 표정으로 이백과 정철의 장진주사를 외는 법대 후배를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굳이 서열을 매기자면 영래에게는 공초 오상순의 담배 찬양이 으뜸이었던 것이다. 술이 울분을 토해내는 매개체라면 담배는 울분을 사귀는 수단이기도 하다. 조영래가 골초가 된 것도 무겁도록 신중한 자신의 성품과 무관하지 않을 것도 같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타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변호사는 타인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연민의 정이 앞서는 변호사는 타인의 일생 속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러 사람의 아픔이 모여 한 사람의 마음속에 축적되면 천하장사도 견딜 수가 없는 법이다. 인간 조영래는 지극히 이성적인 인물이었다. 모든 것을 이성의 힘으로 설계하고 이성의 힘으로 소화했다.
그의 죽음은 광기의 시대의 이성으로 일관하다 힘이 붙여 쓰러진 도중하차이다. 그의 때일은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의 병명을 시대암이라고 진단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조영래는 마치 암을 껴안듯이 담담한 자세로 죽음을 맞았다. 애써 다가온 죽음과 싸우지 않았다. 조갑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음을 사색하고 죽음과 대화하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었다. 아마도 죽음과 손잡고 저승길로 떠났으리라. 김지아는 그의 최후 순간들을 이렇게 증언한다. 고인이 알아놓은 뒤 만날 때마다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이 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아니 죽음마저도 가장 완전한 중생 해방의 진리, 광활한 세계관의 한 끄트머리 남아 발견하고자 하는 뜨겁고 밝은 마음, 이것이 험난한 삶 속에서도 굽힘없이 눈부신 활동을 하도록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것이다. 김지아가 쓴 밤새 잠 못 이룬 새벽별 뜨는 시간 시사저널에 실린 1990년 12월 27일 6호집에 실린 글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주체할 수 없는 아쉬움을 어찌하랴. 혼자 속이 곱느니 응당 미워야 할 때는 마음껏 미워하지. 그랬더라면 자신은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극에 달하면 그런 터무니없는 원망도 든다. 시대암이란 병명은 때이른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내린 진단이다. 처방은 없다. 황인철 변호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김병익은 시대 상황이 그의 죽음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했다. 최근 들어 암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감옥을 살고 나온 사람, 시대의 아픔을 붙들고 몸부림치던 사람 가운데 최근 들어 타계한 사람이 특히 많았던 것이다. 유진곤, 김병곤, 조영래 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가 헤쳐온 시대 상황이 생명을 갉아먹는 암의 병원균이었던 것이다. 황 변호사를 끝내 쓰러뜨린 암의 병균도 필경은 우리가 겪어온 시대가 준 독소 그 자체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조영래 수배기관 중에 도움을 주었던 황인철의 동년배 김정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암이라는 병변은 본인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된다. 거대한 공황기관과 끊임없이 온몸으로 싸워야 했던 지난 수십 년간 그의 몸은 본인도 모르게 암세포를 싸워 물리칠 저항력을 잃었던 것이다. 흔한 말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주범이다. 2003년 2월 서울대 사회학과를 정년 퇴임한 김진균 교수의 경우를 보자. 그는 동생 김세균이 1978년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구속되자 운동권 교수로 변신하여 이후 대학 교수로서 일생을 민주화운동에 애쓴 사람이다. 대학을 떠나는 고별 강연에서 그가 남긴 말은 잔잔한 감동의 파고를 일으켰다. 그가 일생 동안 간직한 좌우명은 결코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였다. 그는 자신을 4년 동안이나 해직 교수로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자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후일 당시에 자신 썼던 글을 되돌아보고는 자신의 작은 그릇에 크게 실망했다고 수레했다. 그 글 속에 박정희에 대한 진한 저주가 구절구절 느껴지는 것을 알고는 수양이 모자랐다고 반성했다는 것이다. 김진균이 자신을 공격한 암세포를 한때나마 평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람의 그릇이나 마음가짐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으리라. 객관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조영래도 김진균과 마찬가지로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 불행한 최후를 맞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하자고 말하여 주변의 빈축과 경탄을 동시에 샀던 조영래. 분열과 질시로 치닫고 있는 시대이기에 사람들은 그의 부재를 더욱 아쉬워하는 것이다. 에필로그입니다. 분별 있는 열정의 삶. 2005년 여름 아메리카. 2005년 한여름이다. 아메리카 중서부의 더위는 정말 가혹하다. 여행길에 데리고 나선 어린 아이는 멀미와 고열에 괴로워한다. 더위 때문에 학교도 쉬고 야구 경기 시간도 조정했다. 차라리 런던의 을씨년스러운 겨울이 그립다. 아직은 이원보다는 긴장이 편한 나이다. 새벽 비행기를 타러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자동차를 몰아간다. 여러 차례 와본 곳이지만 새삼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란다. 여명 속에서도 무게를 느낀다. 누구도 막기 어려운 거대한 무게를 지닌 힘. 그가 감탄하던 바로 그 미국의 힘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미국 최대 공항이다. 빌린 자동차를 반납하고 버스에 실려 터미널로 향한다.
공항 전체가 철저한 금연이다. 오래전에 끊은 담배가 간절하게 그립다. 그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더라도 지금쯤은 담배를 끊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담배를 피는 소수자들의 인권도 유념하지 않았을까? 정돈되지 못한 온갖 상념이 교차한다. 지독한 검색이다. 9.11 테러 이후에 이성의 체계가 아예 무너져버린 것 같은 미국이다. 미 합중국 애국법 The U.S. Patriot Act를 제정했다. 테러를 당한 지 불과 6주 만의 일이다. 그리고는 2년이 채 못되어 할리우드 액션 영화처럼 속편을 찍어냈다. 법을 통해 인간을 보호하는 법의 천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는 이제 법을 통해 인간을 통제하는 나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합리와 이성의 상징인 법에 애국이라는 고단위 감정 촉진제를 첨가함으로써 모든 애국인을 일단 테러범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생긴 것이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탈 뿐인 통과 여객에게도 입국 비자를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실로 국제적 관행과 상식을 깡그리 무시하는 오만디에 감춘 강박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미국의 국경은 방벽이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자를 물리치는 곳이다. 어느 법학지 논문의 머리에 적힌 경구에 절로 공감이 간다. 한국 여권에 대해서도 심하게 다그친다고 한다. 근래 들어 남한과 북한을 비슷한 반미국가, 그래서 테러의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경험했지만 반미국어가 등장하면 언제나 미국은 긴장한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악마의 소리로 규정한다. 그 믿음의 근거와 정체는 무엇인가? 도덕적 우월감인가? 아니면 열등감인가? 어제 들른 페르미랩의 초대형 가속기에 잔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너끈히 작은 도시 하나의 규모가 될 법한 연구소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설립했다고 한다. 소장 피에르 오도네의 열성어린 브리핑을 듣고 새삼스레 뭔가 깨친 기분이다.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인문학이지만 인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다. 김영기와 시드니 네이젤, 시카고 대학의 부부 물리학자와 밤새도록 나눈 이야기에 여전히 머릿속을 무겁게 한다. 술과 담배를 전혀 입에 대지 않으면서도 생의 환희와 절망을 알알이 담아내는 그들의 생체 리듬이 부럽다. 잡다한 상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는다. 어느 순간 비행기는 서해안에 닿았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북캘리포니아의 풍광 속으로 되돌아왔다. 한낮 땡볕은 맵지만 해그름 바람은 시원하다. 모든 공공건물과 주택에 시간 맞추어 터지는 물방울 원무가 현란하다. 곳곳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사막을 관통하여 끓어온 물줄기를 선사한다. 인근에 박원순이 와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의 인권과 시민운동을 강의하면서 아름다운 재단의 미국 지부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때는 한국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주목받았다. 언제부터가 시민운동이 이목을 끈다. 그러나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아니면 시민운동이든 모든 운동에 대한 관심은 이른바 전문가들의 몫일 뿐이다. 보통 미국인들에게는 일상으로 접하는 상품과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곧바로 한국이다. 역대 한국 지도자들의 브랜드 밸류를 모두 합쳐도 한 선도기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추상적 정의의 세계와 구체적 삶의 현장, 두 세계를 이어주는 우리 사회의 연결고리는 너무나 헐거워 보인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일, 바로 여기에 나라의 장래가 걸려있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적 영역의 창의와 역동성을 공적 영역에 도입하는 일,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 제고시켜온 공적 영역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사적 부문에 적용하는 일,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제를 통합하여 나라의 장래를 설계하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쟁과 복지가 서로 떠받쳐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는 일,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책무가 아닐까. 이 시기에 새삼 그가 절실하게 그리는 이유가 있다. 한 학기 동안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와 있었다. 비교원법, 아직도 이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다른 나라에도 헌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는데 인색한 이들이다. 타국은 교육과 지원의 대상일 뿐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하워드 진의 책 제목처럼 오만의 지옥에 사는 청년 법학도들의 이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이들에게 내가 가르칠 것은 단 두 가지. 첫째, 다른 나라에도 엄연히 살아 움직이는 헌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미국 헌법은 극단적인 예외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그 예외가 곧 바로 우월의 징표는 아니라는 나의 강론을 경청한 학생은 많지 않다. 20년 전 늦은 나이에 건너와 헤매고 있던 얼치기 외국 학생을 교수로 초청했다. 게다가 자랑스러운 동창생으로까지 뽑아준 것은 뭐니 해도 내 나라의 힘 때문이다. 한국인은 정말 행복하겠다. 일본이 지척에 있으니. 지극히 비외교적인 언사로 남편과 학생을 함께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학장 부인에게도 20년의 연륜은 무서웠나 보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도 일본이나 중국과 확연하게 다른 한국 전통 미술의 열렬한 찬미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 형편없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그 누구도 한마디로 폄하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시민 봉기로 군사 독재를 청산했고 여러 차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오래전에 올림픽을 개최했는가 하면 당당히 OECD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리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휴대폰,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가 그들의 일상을 파고들었고 선박, 철강제가 그들의 산업에도 한몫을 거들고 있다. 그 흔한 말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이루어낸 기적이다. 이런 나라이기에 한 기업 경영자의 행보나 정치 지도자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곤 한다.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제리 브라운을 만났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의 현직 시장이다. 젊은 시절에 이미 주지사로서 명성을 날렸고 한때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학생 시절 우리들의 우상이기도 했다. 록 가수를 애인으로 둔 독신의 지사, 승용차도 없이 걸어서 청사에 출근하는 등 기성정치의 틀을 깨는 갖가지 파격의 에피소드조차도 신선한 아름다움으로 비쳤던 그다. 올해 70, 자신의 시대가 한참이나 지난 것 같은데도 주검찰총장직을 위해 선거에 나서겠다고 한다. 과거도 엄연한 현재 일부라는 나의 격려성 발언에 활짝 웃는다. 해묵은 인연을 상기시키자 요즘 뭘 하며 지내냐고 묻는다. 15년 전에 죽은한 법률가의 전기를 쓰고 있다고 답하자 15년은 너무 늦거나 빠르지 않느냐고 한다. 내 나라의 15년은 당신의 나라 50년은 좋게 될 거라고 답해 주었다. 한참 생각하더니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실은 그때 나는 속으로 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서울 소식은 언제나 그렇듯이 종 잡을 수 없다. 원인도 결과도 알 수 없다. 하루만 소식을 챙기지 않으면 꼭 무슨 일이 터져 있다. 마치 나라가 거덜날 것 같은 언론 보도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내 잠잠해진다. 한국 사회가 지닌 엄청난 역동성, 그리고 그 역동성을 쉽게 덮어버리는 느슨한 여유, 둘 다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격동의 시대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 많다. 그 열정으로 인해 성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열정을 자산으로 삼아 광영의 삶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정이 오히려 부채가 되어 자신은 물론 이웃의 삶을 유린한 사람도 적지 않다. 유로의 뿌리를 둔 청년학자 마크 릴라는 분별 없는 열정, reckless mind라는 저수를 펴냈다. 격동의 세월을 살면서 열정 앞에 분별력을 잃었던 몇몇 지식인의 삶의 단면을 비춰보았다. 세상에 대한 열정을 지니되 그 열정을 분별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지혜를 보여준 사람은 실로 드물다. 내 짧은 기억과 좁은 경험으로는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분별 있는 열정의 화신으로 남아있는 드물고 드문 지식인의 하나가 바로 조영래다. 역사가 파괴와 창조의 단절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발전 과정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는 미래만큼이나 귀중한 것이다. 살아있더라도 아직 활력을 넘기지 못한 정년이지만 그가 떠난 후로 세상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졌다. 15년이란 연륜은 너무 짧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한 세월이다.
그의 시대는 우리에게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다. 그와 그의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느냐는 후세인의 몫이다. 그러나 그를 아끼며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절실한 소망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처럼 분별 있는 열정과 이상에 사는 후세인을 만나는 일이다. 역사는 이상주의자의 좌절 속에서 발전한다고 한다. 이상주의자는 자신의 소망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한다. 한때 우리는 모두 이상주의자였다. 열정과 이상 때문에 목총도도 외쳤고 가슴을 치고 울었다. 걸핏하면 죽음을 생각했고 시시로 세상의 종말을 들먹거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염원 중 극히 일부분만 이루어진다 손치더라도 역사는 엄연히 진보하는 것이 아닌가. 수없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욱 크게 진보할 것이다.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 없이도 우리는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떠난 그의 삶을 아련한 그리움 속에 되새길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믿음과 자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런던의 겨울 안개 속을 헤매면서 허공에 대고 외친 지 15년. 이제 지구의 반대편에 버티고선 또 다른 이국 땅에서 그와 그의 시대에 대한 서툰 붓을 거두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 한다. 그와 나의 땅, 끝없는 사랑과 역동이 충만한 우리의 땅으로. 네, 그 뒷면은요, 조용래 연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이 책을 쓰신 안경환 교수님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으나 청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분입니다. 네,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87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고 맨 마지막 에필로그는 아마 미국에서 학위를 하는 그 모교에서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지도자, 리더였던 조용래 변호사의 삶을 다룬 조용래 평전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긴 책 함께 읽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